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출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선대위에 닻이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서야 누군가는 드디어 이런 말을 붙일 텐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오늘 출범식에서 통합과 화합을 통한 이 정권 교체를 강조했는데 일단 윤 후보의 선대위의 출범 메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좀 보셨어요? 저는 정권 교체론 외에는 별로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계속 보여왔던 것처럼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보수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혐오, 반감 이런 것들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전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썩 보기 좋아 보이진 않았고요. 좀 그 선거라는 게 과거에 대한 회고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비전을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오늘 얘기했다고 하는 게 화합이다, 통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합, 통합을 위한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그동안의 행보를 보여왔던가 이것도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대위가 물론 이제 민주당도 선대위를 한번 개비하는 작업을 하긴 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임명 문제를 두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하고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준 그다음에 김한길 체제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게 며칠 전인데 지지율 떨어졌다고 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다시 임명하고 다시 선대위 출범식 하는 게 과연 이런 삼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후보가 선거를 못 치르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단 선대위 출범식 현장에서 윤 후보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사 단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일 텐데요. 극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일 와인을 사들고 가 설득을 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결정적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선대위 참여는 무척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대위가 띄우기 전에 어느 정도의 명분만 주면 참여하지 않았을까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짜리 와인 사가서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또한 김종인 위원장은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다, 집요했다, 내가 퇴근하면 집에 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한 노력을 한 것 같고, 권성동 사무총장도 달개비 만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이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저희 자리 비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계속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균 상임고문 같은 분도 설득을 많이 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참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부인이신 김미경 여사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총선 때도 김미경 여사께서 이거 참 문재인 대표 좀 도와주시구랴 그래가지고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도 본인 입으로 부인이 설득도 많이 했다, 같은 편 먹고 내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는데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제일 큰 영향력은 김미경 여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가 김건희 씨가 김미경 씨를 만났다, 설득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럼 배우자끼리 모든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서 선대를 구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불과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다시 모시는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처음에 이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참극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검찰총장 스타일로 이 정치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문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출발하는 모양새는 비록 이제 중도층 잡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잠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좀 모른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다음 질문과도 좀 연결돼 있는데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 체제, 뭐 민주당에서는 권력 암투를 김 위원장이란 반창고로 땜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연 잘 될까? 지금 김성환 시사평론가 같은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잘 되면 어떡하지? 두 가지 생각 다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대위라는 체제가 안정화가 되면은요, 후보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선대위가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가 실수했을 때 선대위의 구심점, 카리스마와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구심점이 없으면은요, 후보랑 선대위 다 같이 흔들립니다. 이러면 선거 치르기가 힘들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금 최고의 경륜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분이 이러한 약간의 갈등 끝에 선대위 중심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권력 암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권력이 없잖아요. 이것은 일을 효율성으로 치르기 위한 하나의 업무 조정 중에 있었던 약간의 이견과 갈등, 그런 것을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잘 정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후보자가 정말 제대로 된 결단, 판단을 통해서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창고라고 얘기를 하자면요, 결국에는 저는 순간 접착제로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위원,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은요, 선대위가 뛰게 되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김병준 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이견을 얘기를 하고 불협화음이 나올 거야?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체제의 수직적인 직할 통치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킹메이커라고 말을 하는 천군만마라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준 선대위원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역할 좀 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글쎄요. 역할 조정이 될 만한 두 명의 정치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뭐 다시 들어오겠다고 얘기하자마자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김병준 위원장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게 기존에 보여줬던 뭔가의 정치적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또 모를까, 지금 그런 게 거의 없는,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핵관이라고 이른바 불리던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바로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왔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 52시간제 비판했죠.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것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얘기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뭐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뭐 종부세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속세 완화하겠다고 얘기하고, 김종인이라는 사람하고 그동안에 내세웠던 걸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기본소득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도 그 선대 출범식에서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한테 중환자 병상 늘리는 거, 그거 전 국민한테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김종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난 선거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조 원 만들어서 국가 예산 20%를 지금 그 재난 예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민주화 얘기해왔고, 그리고 지금 1호 공약으로 양극화 해소 문제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후보가 내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건 다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백지 상태 만들고 김종인 표 공약으로 그냥 내세우는 겁니까? 그럼 후보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 철학이 없잖아요. 그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거꾼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메이커로 후보 화장 잘 시켜주고 국민들한테 인기만 얻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있다는 거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하고는 결이 완전히 또 달라요. 이거 어떻게 조율할 겁니까? 일종의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 후보가 계속 나는 모르니까 김종인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발표하는 게 진짜 공약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기에는 이런 노선 자체나 정치 철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후보가 과연 조율할 수 있겠는가? 당내 의원들하고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내년 이제 뭐 오늘도 뭐 선대위 출범식 때 그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선거도 있죠. 대선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총선까지 이겨야 된다면서요. 거기에 권력투쟁까지 얹어지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꾼인지 모르셔가지고 선거꾼입니까? 라고 얘기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꾼이죠. 선거 이기기 위한 최적의 인물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정책적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 맞아요. 거의 백지 상태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추구하는 대로 스케치부터 그려서 물감을 갖다가 색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 제일 1호 공약이 돼야 된다. 약자와 동행하겠다.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생각들과 부딪힐 거다라는 생각은 좀 너무 기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과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더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지금 국민이 원하시면은요, 제가 안 할게요 라는 식으로 본인의 철학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꾸 말을 바꾸잖아요. 본인의 정책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정치 철학, 경제 철학, 뭐 복지 철학, 외교 철학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섣부르게 아는 것보다 그냥 잘 몰라서 당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민주당 얘기는 아니요, 민주당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짧게 아니고요. 받겠습니다. 예. 정치 철학 중요하죠. 후보가 어떤 생각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지만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 얘기했다가 경제민주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뛰쳐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뭐 하는 정치인입니까? 선거꾼이라니까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조율사 역할을 하는 계속 거죠. 속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과제가 하나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질문 형태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나 중도 확장성, 그리고 호남을 향한 뭐 사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호남 비하하고 5.18 정신 훼손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럼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불과 얼마 전에 광주에 가가지고 무릎 꿇었었어요.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선거 때 와가지고 잠깐 그렇게 신용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보수의 입맛에 맞는 색깔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더 색깔이 뚜렷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어요.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김종인이라는 그 인물은 보수의 그런 색깔하고는 많이 결이 다른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셋째로는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 바꾸기는 아니다라는 반론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도자는요, 국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요. 국민들은 덜 내고 더 받으세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더 내고 덜 받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국민연금 파탄 나니까. 여론조사 해봐요. 그러면은 덜 내고 더 받아요. 이거를 찬성하겠죠. 그럼 이대로 하면 나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요, 나라 망할 수도 있으니 지도자의 결단을 분명히 내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이 저는 국민이 반대면 안 할게요. 이게 과연 지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을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저분은 선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는 윤석열 후보예요.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 있으면은요, 사고 안 나고 최적화해서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이 김종인 위원장이다. 너무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인 역량과 위상을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자동차 되려고 했어요. 자동차 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지금 바꾼 거고요. 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수 정부에서 단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다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 개혁 안 했습니다. 애초에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게 보수입니까? 잠시만, 제가 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윤석열 후보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만 더 이어가자면 일단 선대위는 닻을 올렸고요. 다음 관심이 이제 선대위에 어떤 분들이 오느냐. 얘기 중에는 금태섭 전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뭐 김종인의 사단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니까 아마 데리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동안에 결합 안 한 것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금태섭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였던 정치 행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존재감이나 무게감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데리고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진시키면서 일종의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금태섭 의원이나 그동의 권경의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끌고 올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성철 교수께서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김종인 총괄위원장 정점으로 해서 김한길 거기다 후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너무 힘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거 사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원 당규상 보면은요 선대위가 발족을 하면 총괄선대위원장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선대위 체제를 흔들 만한 그러한 노력,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태섭 씨나 뭐 다른 분들 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기득권 정당이에요. 저 당한테 대통령 저당 출신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밖에서 이렇게 언론 인터뷰하는 것보단. 그런 것보다는 와가지고 그래도 내 민주당에도 있어봤는데요. 저 당은 진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 개혁은요. 문재인 정권 안 했어요. 안 하고 박근혜 정권 때 했고요. 이명박 정권 때 했고요. 노무현 정권 때 했어요. 왜 했냐면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의 조정은 했었어요. 비율 조정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군인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 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 때 했고요. 5년마다 이거를 비율 조정하지 않으면요. 연금 파탄 나요. 이거를 안 한 문재인 정권 왜 안 했겠어요?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지니까. 표 떨어지니까.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계획을 바꾸는 계획은 잡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계획을 잡으려고 해서 계획을 발표를 3가지 아닌가 아마 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고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전 비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기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볼 때는 논쟁은 나중에 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팩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죠. 확인해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꼭 하겠습니다. 네.